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뒤에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공신닷컴 대표 강성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좀 아까 모 방송에 잠깐 출연을 하고 와가지고요. 지금 메이크업을 하고 헤어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거북스럽겠지만 제가 원래 얼굴 막 이렇게 칠하고 다니진 않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을 제가 가지고 있는 별명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저는 공부의 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엽기적이다 못해 너무나 거만하기까지 한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별명은 사실 원래 생각했던 건 아닌데 좀 전에 박인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기하입니다. 가수 장기하. 제가 몇 년 전에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공부의 제왕이라는 MBC에서 그 프로를 했었는데 그 프로 마치고 장기하 씨가 이제 등장해가지고 굉장히 떴죠. 그 사람들이 그 공부의 신 강성태가 그 프로 종영되더니 노래 연습해가지고 장기하로 돌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돌았었죠. 또 제가 그 프로 시작할 때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개그맨 김기욱 씨 아세요? 호이자 하시는 분? 호이자? 그분이 무릎을 다치셔가지고 방송 잠깐 중단하셨죠. 그때 제가 이제 방송 시작했었는데 그때 이제 호이자가 무릎 다치더니 졸라 공부해가지고 공부의 신 강성태로 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별명이 다 최근에 제가 얻게 된 별명인데요. 이거는 좀 엽기적인 바보라는 별명입니다. 바보. 공부의 신이라는 그 별명이랑은 완전 반대되는 별명이죠. 그래서 이 별명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냈던 뭐 책 제목도 공부의 신 바보 CEO 되다 이런 제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보에 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바보라고 하면은 사전에 찾아보면은 뭐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보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바보짓을 너무나도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바보짓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MBC 무한도전 전 시간에 그 방송을 했었습니다. 저는 공신이라고 하는 교육봉사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학생 선배들이 찾아가서 멘토링을 해주고 친형이 되어주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 활동이 그대로 방송 프로가 된 게 이제 공부의 신 그리고 공부의 재앙이라는 예능 프로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 말씀씨 외모로 메인 MC를 봤죠. 뭐 노홍철, 이윤석, 강수정, 뭐 김장훈 형까지 같이 이제 메인 MC를 봤습니다. 제가 유머 감각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프로가 조기 종영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그 드라마로도 나왔죠.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그 드라마가 이제 원작이 일본 만화 드래곤 사쿠라라고 하는 일본 드라마였는데 이 일본 입시 내용이니까 그걸 이제 한국 공부법을 입히는 그 공부법 대본을 제가 썼습니다. 이 드라마는 제가 출연을 안 해서 그런지 좀 대박이 났죠. 그렇게 방송을 제가 마치고 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유명세를 탔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이게 비록 그 예능 프로가 공부 내용이어가지고 재미는 없었지만 학생들 사이에선 정말 많이 봤거든요. 막 전교생이 단체 관람을 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저를 모르는 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 당시에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저기서 그 과외 지도를 해달라는 막 요청들. 제가 공신을 시작한 이래로 실제로 뭐 돈을 받으면서 과외를 한 적은 없는데 제가 지인의 뭐 부탁을 받아가지고 과외 뭐 이런 거 한번 상담을 해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갔더니 이제 뭐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어머니께서 돈을 막 챙겨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저 이거 돈 받으려고 온 거 아니라고.
그래서 돈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계속 이제 요청을 해주시고, 교통비를 막 찔러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뭐 차비 정도는 내가 받을 수 있지 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엘리베이터 내려오면서 봤더니 5장이 들어있더라고요. 50만 원? 아니, 우리 집이 중국에 있는 줄 아시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집에 돌아가서 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100만 원짜리더라고요, 한 장이. 그러니까 뭐 요청이 들어오는 게 한 달 가입비가 한 500만 원 정도? 이 정도에,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원했던 거죠. 굉장히 유명해졌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네요. 그때 여러분 막 연예 기획사에서도 전화 오고 그랬어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안 믿으실 것 같네요. 제가 그 당시에 카시오 전자사전 모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경쟁사였던 샤프 모델은 강동원 씨. A1이었나? 그 전자사전 모델은 제 기억으로 현빈 씨였던 것 같아요. 현빈과 강동원과 강성태 싸움이었습니다. 그 시기 어느 시기였냐면 2008년 이때였는데, 여러분 아시는 업체일 거예요. M 무슨 스터디라고 있죠. 그 인터넷 강의 업체, 굉장히. 그 업체가 이제 코스닥 뭐 올려가지고 막 시가총액 2조 막 이렇게 되던 때였어요. 온라인 교육 시장에 엄청 막 붐이 일어났을 때여가지고, 너도 나도 이제 뭐 대기업부터 동네 지방의 학원까지도 그 온라인 교육 시장 진출하려던 때였거든요. 그 모든 것이 다 공신에 한 번쯤은 다 제안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이트와 상표를 사겠다. 왜냐면 공신하면 이미 뭐 회원수가 수십만 명 막 이렇게 되고 이미 알려져 있고, 공신 엠모 스터디 당시에 모르는 학생들은 있어도 공신 모르는 학생은 뭐 지방 학생들까지 다 알았으니까요. 제가 그때 많은 제안을 받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컸던 게 이 상표와 사이트를 넘기면은 10억을 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10억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아직 본 적 없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누가 봐도 바보 같은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렸죠. 여러분, 이게 로또 어떻게 보면 당첨되면 한 10억 받습니까? 로또 그 기회를, 결과적으로 저는 기회를 놓친 것도 아니고 제가 차버렸습니다. 물론 저도 그 고민이 굉장히 컸죠. 저도 처음에는 되게 좋았습니다. 10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뭐 삼각김밥을 정말 즐겨 먹는데, 여러분 삼각김밥이 지금은 800원으로 올랐죠.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10억이면 삼각김밥 이제 800원짜리 125만 개를 먹을 수 있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3끼 먹으면 계산해봤더니 1141년 동안 먹을 수 있더라고요. 대대로 삼각김밥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런. 근데 제가 그걸 거절했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큰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주일, 그보다 더 긴 시간을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또 제가 그 당시에 대학교 이제 졸업해야 되는 시기였고, 진로를 선택해야 됐거든요. 공신의 길도 선택을 해야 됐었고요. 그 고민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공신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학생 고작 몇 명을 멘토링을 해줘가지고, 물론 결과적으로 좋은 그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몇 명의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에게, 물론 저소득층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일반 학생들도 멘토라는 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건 저는 깨닫고 있었고, 이 모든 학생들의 멘토 명식을, 공신 멘토 명식을 만들어주자,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제 과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 자랐고 서울로 이사 와서 요즘 소위 말하는 학원폭력을 굉장히 심하게 당했었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다음부터는 공부를 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안 오르는 그런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공부법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던 거거든요. 공부가 쉬웠다면 제가 뭐 공부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 않았겠죠. 물어볼 데도 없고, 제가 첫째고 집안에 뭐 부모님, 집안에 대학 나오신 분이 없었거든요. 수험생활 겪어보셨겠지만 다 너무나 불안하고 물어볼 데도 없고, 제가 그런 경험 때문에라도, 그리고 또 공신을 처음 시작했던 그때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떠올리면은 이 길을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 당시에 제가 20대인데 최소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20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이 황금기잖아요. 이 젊은 시기에는 내가 다른 거 구애받지 않고 진짜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그때는 제가 좀 세상을 잘 몰랐고요. 뭐 여러분 무슨 해외 사회적 기업 사례들 이런 거 보면은 뭐 티치 포 아메리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공신 정도 되면 시작만 하면은 저는 티치 포 아메리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그렇던가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기업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기업으로 시작을 하면은 이 기업은 이게 초과된 시간인가요? 3분 남은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으로 시작하면은 이 기업이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든 뭐 어쨌든 그거 자체가 2008년 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수익 모델을 만든 게 2010년입니다. 2010년. 그 사이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동아리로 시작을 했지만 그거 그대로 갔습니다.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우리는 이제 뭐 소셜벤처 한다 이렇게 말만 떠들어댔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고, 저희는 저소득층 학생들 가르쳤던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돈을 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뭐 삼각김밥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저희 회사는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통장 잔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밥 먹는 6,000원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먹으러 가는 사람 말고 제 밥값이요. 그래서 그때 뭐 다 밥 먹으러 갈 때 저는 이제 볼 일 있다고 하고 남아가지고 그냥, 제가 생각해보니까 가장 싸게 먹힐 수 있는 게 김밥이더라고요. 제가 보통 아침에 삼각김밥으로 때우는데 점심에 가장 그 식사로 때울 수 있는 게 줄김밥. 점심 줄김밥 먹고, 가끔 어떤 때는 저녁 때 삼각김밥 또 먹습니다. 세 끼를 막 김밥을 먹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거?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친구들은 다 막 좋은 데에 취직해가 잘 다니고 있고, 또 그런 친구들의 오해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뭐 이런 쪽 일을 한다고 하니까, 야 성태 돈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요즘 사회사업하고 다닌다고. 제가 그때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이제 막 제가 월급을 가장 마지막까지 못 받던 사람인데 처음 받았던 월급이 이제 100만 원이었거든요. 물론 뭐 제가 사무실에서 지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겁니다. 무엇보다 너무나 외로웠고요. 이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렇게 힘든 나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는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있었고요. 제가 진짜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자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음 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이 공신을 통해서, 공신.com 사이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 많은 학생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멘토를 만들어주고 공부법을 많이 더 알려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겁니다. 단 하루도 지금까지 그 다음날이 기대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길을 갈 수 있었고 정말 많은 것들을 오히려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저 공식 멘토들 한 1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멘토들을 만날 수 있었고 멘토링 해줄 수 있었고 또 너무나 대단한 분들을 만났고 장관님께 상도 타고 매년 청와대 오찬, 대통령님 오찬 이런 데 초대된,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에 외국의 저희 모델을 전파해서 그쪽에 한 50여 개 학교에 또 멘토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저와 비슷한 바보 같은 결정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경험자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어떤 정말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꿈이거나 어려운 결정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그 정말 큰 꿈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하나에 정말 매진을 하신다면 저를 보십시오. 모든 학생들에게 멘토 명칭을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5년째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제 자신이 됐고 제 이름이나 마찬가지가 돼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지금은 강성태 하면은 걔 좀 깝죽거리던 그 친구 맨날 멘토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사람들은 기억을 해주고 있거든요. 조금씩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람들이 아마 바보 같은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날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런 바보 같은 결정, 어떻게 보면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건,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 정말 경이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3년이 지나서 여기 서니까 더더욱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공신 대표님도 뵙고, 네, 그래서 저도 아마 좀 더 저희 집밥이랑 소셜 다이닝 이런 거를 좀 소개시켜 드리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다가 이 대표님의 그런 진한 감동과 함께 절대 굴복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스토리 위주로 좀 더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그때 2008년도에 그렇게 아픈 저는 그때 그냥 결국 포기하고 말았는데 다시 돌아오게 됐는지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네, 제가 주목하고 있었던 사회적 문제는 이거였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주목했던, 그리고 제가 가장 절실하게 다가왔던 사회 문제,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가 이거였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을 하다가 그만두고 저는 취업을 했었습니다. 취업을 해서 회사 생활을 했고요. 한 3년 정도 하다가 굉장히 외롭고 삭막하고 고독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마지막에는 거의 우울증까지 오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후 계속 혼자 살았었는데 제 밥 모습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무한도전이나 혹은 책이 됐든 그런 걸 두고 앞에 놓고 이렇게 혼자서 꾸역꾸역 먹는 게 저의 하루였고요. 그게 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좀 문득 외로워질 때가 있잖아요. 밥을 먹는 건 회사에서 직장인들 같이 먹고 막 후다닥 먹고 때우고 나오는 그런 거밖에 없고, 그리고 아파트에 살고 혼자 있다 보니까 대화할 기회도 없고, 집에 오면 그냥 이렇게 푹 늘어지고, 그런 삶이 계속 되다 보니까 알 수 없는 그런 외로움, 그런 삭막한 고독함을 많이 느끼게 됐고, 게다가 또 계속 한번 사회적 기업 운영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알 수 없는 그 병이 도져가지고 그냥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내가 진정성을 느끼는 게 뭐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게 이거였어요. 네. 때마침 2012년도는 무슨 힐링의 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쫓아다녔어요.
모 지사님의 저녁이 있는 삶이 왜 그렇게 화두가 됐을까? 그리고 뭐 카모메 식당, 심야 식당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모임 위주를 보면서 아, 나한테는 이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은 왜 이렇게 개인주의 사회일까? 뭐 유럽이랑 미국 보고 뭐 그러지만 우리나라가 제일 저는 고립된 사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집밥이 필요하다. 맨날 집밥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집밥이 그럼 뭘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실험을 시작했어요. 그냥 질렀습니다. 네.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어요. 그땐 진짜 집밥을 날랐고요. 그래서 집밥을 날리면서 사람들 같이 먹으자 모입시다. 그냥 아무 그런 것도 없이. 그래서 막 모임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때는 뭐 그러다가 2주에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재밌다.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모임을 만들겠다고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워드프레스로 사이트를 만들었더니 모임이 한 달에서 한 번 하던 게 일주일에 한 번. 그러더니 하루에 한 번, 하루에 2번. 모임들이 엄청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런 모임들이 생기니까 더 좋은 것 같다. 모임들을 제가 처음엔 다 참여를 했었는데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난 이걸 해야겠다. 행복한 밥 모임을 만들어주는 집밥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을 하고 소통을 하는 모임 문화 기업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밥 가지고 모이는 플랫폼이 있고 또 그런 따뜻한 음식도 제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3가지 큰 키워드를 저희는 지금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다이닝이라고 해요. 저희를 소개를 할 때 이게 이제 주제나 시간, 장소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모임을 만들어 드리는 형태고요. 그래서 한 7, 8월쯤에 이제 워낙 이름도 특이하고 모임도 특이하다 보니까 뭐 MBC나 KBS나 이런 데 소개가 되면서 폭발적으로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서 이거를 뭐 사업으로 하겠다, 막 위대한 사명 막 이러면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볼까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실험을 한 거였는데 이게 한번 터지면서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모임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뿌듯함을 느낄 때가 이렇게 다양한 참가자들이 오실 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참가자들을 보시면 10대 후반에서부터 50대까지 오세요. 또 뭐 17살인데 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그런 거 친구들한테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런 데 모임을 와서 얘기를 했더니 많이 위안이 되었다 라든가 뭐 협동조합 하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얘기할 데도 없다. 남편분이 뭐 직장을 잃었다. 뭐 얘기할 데가 없다. 오히려 친한 사람한테 이런 거 얘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와가지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고민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거 만들어줘서 고맙다라고 저에게 문자도 주시고 카톡도 주시고 그런 거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때까지 있었던 모임들이에요. 막 춥지? 닭도리탕 해줄게. 우리 집 놀러와. 뭐 이런 모임부터 뭐 성소수자들, 뭐 요즘은 많이 이제 표면 위로 올라왔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수도 있고 그냥 시원한 맥주 마시면서 나의 적, 보스, 뭐 부장님 험담하시다. 뭐 이런 모임도 있고 정말 진지한 현재 공교육 최선입니까?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하시는 모임도 생기고 다 제가 모르는 분들이에요. 제가 세팅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이 알아서 이 모임을 좋다 라고 올려주셔서 저도 알게 돼서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공유경제가 무형의 자산을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수다 떠는 모임도 있지만 예를 들면 악기, 예를 들면 입양, 뭐 에버노트, 뭐 여행, 사진 모이셔서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를 공유를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뭐 참가비를 내서 뭐 이렇게 세미나를 듣고 클래스를 듣는 건 아니지만 그거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기만 해도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갔을 때 아는 사람 있으면 친구가 되면 이게 더 쉬워지잖아요. 정보 공유라는 게. 그래서 실제로 악기 뭐 모르시던 분들 주변에 악기 항상 하나도 없어서 이 모임 가가지고 한 달 동안 배워보자 뭐 이런 모임도 생기고 여행 태국 여행 뭐 어떻게 하지 뭐 인터넷 알아보는 게 한계가 있었는데 모이셔서 실제로
같이 이제 막 일정도 짜고 여기 진짜 좋아, 여기 맛있어, 막 이런데 같이 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음식이에요. 저희가 이제 모임 장소를 어디서 할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데를 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곳들이 거의 다 동네에 있는 그런 동네 이웃 가게 이런 데를 갔어요. 프랜차이즈 뭐 다 편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데 정이 많이 가고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더 살갑게 대해주시고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러면 모임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냥 그분들은 바쁘니까 홍대 7시에 그냥 악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좋겠어요. 장소는 집 앞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 홍대 이번에 새로 생긴 그 30대 청년이 하는 데인데 거기 한번 좀 보내드려야겠다. 거기 가면 좋겠다라고 몰아드리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더니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덕분에 집밥 덕분에 그분들이 또 오시고 또 오셨다. 소셜 커머스 자기도 하려고 했는데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거 했더니 오히려 이미지가 나빠졌는데 우리 소셜 다이닝을 썼더니 사람들이 더 좋게 인식을 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셜 커머스를 갖고 있는 그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수수료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소상공인들과 동네 음식점들과 협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게다가 모임을 계속 하다 보니 어떤 곳은 여기처럼 장소도 있고 사람들도 있는데 음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고 하려면 아무래도 좀 다과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막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는데 좀 어디 음식 좀 쓰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또 모르니까 그냥 아는 뭐 땡땡땡 도시락, 땡땡땡 뭐 케이터링을 연결을 해드렸는데 그런 것보다 이런 저희가 이제 음식 하시는 분들을 아니까 그분들 음식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게 바로 그런 도시락과 케이터링, 소셜 다이닝 푸드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없어졌어요. 제가 잘못 눌렀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이런 사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자리 평균 연령 60세 이상의 할머님들이 음식을 만들고 할아버지들이 배송을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 CSC 푸드라든가 그런 소상공인 협동조합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행복나눔 플러스랑 저희가 협력을 해서 거기서 잘하시는 건 음식이시니까 음식을 만드시면 저희가 만든 패키징에 저희가 또 그런 걸 잘하잖아요. 깔끔하게 마케팅 뭐 이런 거 저희 입맛에 맞게 딱 하면 배송 딱 해주시는 그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사회적 기업 좋은 뜻도 다 좋지만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인가 그 부분이 제일 고민스럽잖아요. 저도 하다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각각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가장 그분들이 좋아하는 방향, 그분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하다 보면 이게 잘 풀릴 수도 있겠다라고 자그마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강성태 대표님께서는 모든 학생들한테 멘토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힐링의 밥상을 저희는 그래서 대국민 식구대기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슬로건을 잡았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혼자 밥 먹기 싫으니까 같이 합시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동네 요즘 서울시에서 마을 만들기 운동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동네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모임 그게 더 나아가서 정말 자신의 재능과 지식을 자유롭게 편하게 공유하는 모임 그럼 더 나아간다면 정말 지역 경제, 지역 상권 회복이라든가 소상공인을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힐링의 밥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되게 기대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사이트 들어가셔서 모임 하나씩 만들어 주시고 네,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달팽이 유니언 3기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솔이고요. 제가 원래 굉장히 좀 재밌게 막 강연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사실 뭐 여기 오신 분들을 봤을 때 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22살인 23살 됐구나. 네, 23살인 제가 과연 이 분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좀 협동조합을 관심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어쩌면 저의 내용이 약간은 실망을 시켜드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사실 저는 조합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유니온이라는 조합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한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제 생산소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 과 학생들끼리 학교의 건물 하나를 이제 점령해가지고 거기를 실제로 협동조합 공간으로 바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랑 싸워가지고 이제 따낸 적이 있었고, 실제로 민달팽이 유니온이란 주택협동조합까지 하면서 이제 협동조합을 계속적으로 시도하는 학생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협동조합이 최고의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사회 구조를 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절대 궁극적인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직설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지만 저는 이 방향성이 그러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름아름 우리끼리 좋은 공간을 만들어 보자, 좋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진행이 되었을 때 결코 그 안에서 그 공간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배제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좋아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청년들이 만약에 주거가 문제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즉 협동조합이 있어서 그 방향성을 잡을 때 어쨌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아나키스트적으로 모여가지고 이 제도권에 벗어나가지고 우리끼리 좋은 걸 만들어 보자 라는 방향도 물론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사회적 이름을 다는 협동조합이든 기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 구조적인 분석과 그의 변화를 조금 시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분들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니까 더 자세하게 얘기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네, 이 보시는데 사실 저희가 한 3년 동안 이야기했던 얘기들이 최근에 한 드라마에서 진짜 나왔어요. 이 서울에 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청담동 앨리스라는 드라마에서 서울엔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들어갈 집은 한 군데도 없다라고 문근영 씨의 전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던 대사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 집이 없을까를 분석을 해가지고 몇 가지 워딩들을 조금 써봤습니다. 그래서 다들 많이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거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가장 큰 문제는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보다, 우리 가구보다 집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오피스텔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수치가 늘어나게 됩니다. 즉 집을 무조건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집은 많이 있고 결코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집값이 높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서울로 과다하게 집 모이고 있고, 사실 대학교, 서울에서 안 나오면 안 되죠. 그리고 취직을 준비하는 데서 학원 같은 여러 가지 취업 준비생들 혹은 취직을 하고 나서도 서울에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청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청년 인구들이 서울로 모이고 있고, 그 인구들이 살아야 되는 집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8만 원이라고 하는 평균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이 수치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평당 가격이 타워팰리스의 평당 가격보다 높아요. 그 청년들이 사는 1인 가구에 그 평당으로 나눠보면 실제로 이 48만 원 가격이 약 3평 정도 집을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나눠봤을 때 평당 거의 10몇만 원의 가격이 나오는데, 이거는 타워팰리스의 평당 가격보다 높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지금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몇 시간을 벌어야지 집 하나 겨우 낼 수 있는지는 이렇게 계산이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어머나게 집을 갖고 있죠. 그리고 문제가 하우스푸어 문제가 요새 가장 크게 나오잖아요. 즉 집값을 우리가 떨어뜨리자라고 말했을 때, 청년들이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떨어뜨리자라고 했을 때는 부모님 세대들이 반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집값 떨어지면 내가 그동안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번 집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 이거 아까 내가 지금 빚을 져가면서 이렇게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냐라는 것이 저희가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딜레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기숙사 수용률이 매우 낮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굳이 대학생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4%, 즉 외국에서 주거복지가 잘 된 나라는 20%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4%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비용 조사했을 때 청년들은 대부분 50% 이상을 생활비에서 주거비로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사무실에서 주무셨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 소득으로, 사실 청년들의 소득으로 집을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죠. 그 얘기는 방금 말했듯이 이제 소득, 신분, 상황에 맞는 집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주택보급률 100% 넘었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맞는 집이 오지 않고 지금 미분양되고 있는 많은 집들 다 넓고 비싼 집들입니다. 결국은 어떤 사회적으로 이 청년들, 즉 1인 가구를 위한 집들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될 수 있는 집, 투기가 가능한 집들만을 짓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집들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대학생분들 있으실 텐데 웬만한 대학가 근처 굉장히 많은 원룸들이 있잖아요. 여기를 표본 조사를 해봤더니 대학생들이 50%도 살지 않습니다. 그 대부분 취업 준비생들이나 혹은 취업 초년생들이 그 공간이 그나마 싸고 역세권이니까 이렇게 모여드는 것이죠.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주택보급률은 수요 공급이 안 맞지만 적어도 1인 가구에서 공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것이죠. 네, 또한 기숙사 같은 경우도 있어봤자 기숙사 수용률이 16%라고 발표가 됐지만 사실 그중에 10%는 BTL이라고 거의 50만 원, 40만 원 막 이 정도 육박하는 민자 기숙사고, 실제로 기숙사, 즉 저렴한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숙사는 5%도 안 된다. 그리고 최저 주거 기준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죠. 곱등이가 유명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1인 가구들이 굉장히 어려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사실 집값 문제 때문에 이런 열악한 상황은 말할 수조차 없어요. 저희가 활동하다 보면 사람들이 집이 안 좋아도 일단 싼 집으로 먼저 들어가겠다라는 만큼 가격 먼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 이제 미래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지금 우리가 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높이 형성된 가격에서 대부분의 2030 세대들은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회에 진출했을 때 과연 10년 내로 집을 살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똑같은 경쟁, 사회에 나가서 공평한 경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다양한 방법들로 성공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집중하고 싶었던 부분은 어쨌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2030 세대들이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의 문제, 집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운동입니다. 협동조합은 아까 말했듯이 방법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서 이렇게 아름아름 모여가지고 이렇게 좋은 집을 만들어보자 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집을 구성하는 전반적인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한 사실은 활동가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좀 기대하셨던 분들에게 좀 실망을 시켜드려 죄송하지만 어쨌든 협동조합 같은 부분도 있으니까 나중에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그 대부분의 흔히 말하는 협동조합은 저희 청년주택협동조합의 분야에 속하는 팀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는 코하우징,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1인 가구는 평당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럼 방법은 일단 이 구조 내에서는 넓은 집들을 같이 사가지고 가서 같이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지 타워팰리스 같은 집을 사서 여러 명이서 살면 오히려 더 싸게 좋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코하우징 주택, 그리고 세대 공감, 어르신 세대들이 사실 적적하시고 이러는데 저희한테 싸게 집을 내주셔서 가지고 같이 살거나, 아니면 실제로 컨테이너 기숙사가 요새 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볍게 건축 비용을 낮춰가지고 적은 출자금만 내가지고 조합원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되는 협동조합 주택 이런 협동조합 주택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협동조합이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사실 100명 이 정도의 숫자입니다. 지금 청년 세대들이 330만 명인데 100명 정도로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주택협동조합이 실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구조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거권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어서 현재 대학생들을 먼저 뭉쳐가지고 이제 대학교들을 모여서 이제 공동으로 이슈 파이팅을 시키고 정책을 실현시키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이번에 정책안을 만들어서 모 후보에게 제출했지만 아쉽게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1인 가구가 아까 수요 공급이 안 맞는다고 했죠. 그런데 국가가 다 모든 청년들에게 집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학교 돈이 지금 학교가 적립금을 많이 쌓고 있는데 만약에 학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숙사가 의무적으로 30% 이상 있어야지만 그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만 있으면, 즉 교육 기본 시설로만 지정이 되어 있으면 사실 학교 돈이 풀어져가지고 기숙사가 지어지면 그만큼의 그 청년 대학생 세대들이 빠지고 남은 좋은 집들을 청년 세대들이 다시 가질 수 있게 되는 이런 순환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공공성을 가진 그 주택들을 많이 건축해 나가는 법안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뭐 다큐멘터리 뭐 이런 식으로 뭐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실제로 표본조사, 청년 관련된 조사가 없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조사를 만들고 아니면 세미나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협동조합 모델 연구를 하면서 사실 어쩌면 주거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지만, 그리고 집에 대한 정책, 제도, 구조가 바뀌어야지만 실질적으로 협동조합도 정착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겪는 주거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아까 말했듯이 세 가지에서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뭐 아니면 이삿짐 품앗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삶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를 조합원들끼리 같이 이삿짐도 나르고 아니면 뭐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반찬 같이 만들어 가지고 나눠 먹고, 실제로 자취하숙하면서 어려운 분들 혹은 저희가 뭐 그 법적인 상담, 이제 우리나라는 그 갑을 관계가 임대인 임차인 그 권력관계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거를 해결해주기 위한 이런 협동조합적인 이야기들 혹은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이제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좀 아쉽게 LH가 너무 미성숙하게 터트리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랑 같이 LH 전세 임대주택 제도를 그 같이 고민을 했었고, 뭐 임대주택 뭐 이런 아니면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연합기숙사 같은 모델을 계속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학교에 들어가서 실제로 기숙사를 지으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주로 많은 사람들이 신촌에 있다 보니까 연세대학교에서는 3,000여 명의 기숙사를 짓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같이 학교랑 싸우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변화를 이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말하는 것은 결국은 집은 사고 파는 투기의 재화가 아니라 사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살아갈 보금자리를 갖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집을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벌어가지고 독립해서 부모님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내 가정을 꾸리고 내가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집으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는 절대적으로 이익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집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같이 수반되어야지, 제도가 변화가 되어야지 정말로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종적인 그 이상적 상을 보면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주거 복지가 잘 된 국가들을 보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공공임대주택 이 약 10%에서 20% 정도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주택이 5%에서 10% 정도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이 0%고 아까 말했듯이 공공임대주택이 4%죠. 그러니까 정책 제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나갑니다. 공공성을 지닌 주택, 기숙사 혹은 정부에서 짓는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주택협동조합을 시도해가지고 실제로 퍼센티지를 높여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민간 시장이 함부로 그 집값을 올리고 혹은 장난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포지션을 갖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20대가 된 미래 20대가 된 사람들은 이제 내가 딱 대학생이 되거나 혹은 20대가 되었으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렴하게 기숙사 살기를 원하면 들어가는 거고, 조금 비용을 내고 독립하고 싶은데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자기가 같이 살아가는 과정을 갖고 싶다 그러면 협동조합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집은 선택의 공간이 되어야지 어쩔 수 없이 가격 때문에 혹은 뭐 이렇게 정말 이 공간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공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강요적인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 혹시 뭐 감사드리면서 일단은 뭐 이렇게 제가 만족을 시켜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읽어드릴 테니까요. 이거 듣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질문 우리 받죠. 맞죠? 첫 번째 거가 뭐냐면요. 안 보이네요. 강경태 대표님. 공신단법 강경태 대표님에게 멘토링을 통해서 준 것보다 어떤 것을 얻었는지 궁금하고, 개인적으로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 시간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있었다면 어떤 방향을 잡게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질문인데요. 질문이 많네요. 하나요? 이거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으면 박수. 강성태 대표님께 또 있나요? 질문이?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이거 두 개 중에 어느 게 박수 거의 나는지 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이동영님인데요. 공신닷컴 대표님께 교육기회 평등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교육평등의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현 수능 체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 듣고 싶으면 박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거다. 두 번째 거다. 네, 두 번째 거 듣겠습니다. 네. 질문이 어렵네요. 네, 제가 교육 정책을 짜는 입장이 아닌데 이런 질문을 줬네요. 어쨌든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사실 제가 저런 고민을 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냥 멘토링에만 관심이 있었고요. 뭐 교육 정책이나 아니면 사회가 얼마나 평등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제가 어떤 이 학생들, 저희 공신 멘토들이 그 아이들에게 친형 같은 존재가 돼서 멘토링을 해주고 어떤 고민을 들어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나게 해주고 그런 거에 관심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뭐 제 짧은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교육기회 평등이 그냥 저는 이 사회를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요즘에 양극화나 이런 거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뭐 그 소셜 모빌리티라고 하죠. 계층 간의 이동 이런 게 지금 거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교육 말고 있나요? 저는 교육만큼은 최소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원하는 경우에 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공부를 시작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일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담 질문인데요. 그 기사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강성태 대표님이 책에도 쓰셨는데 그 현재 여당의 비례대표를 추천을 받으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됐을 수도 있는. 근데 아까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정책을 위반하는 입장도 아닌데라고 하셨는데 정책적으로 좀 그런 거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왜 거절하셨어요? 그 좋은 기회를? 저 바보 같죠. 그것도 저도 굉장히 큰 고민을 했죠. 왜냐면 뭐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자체가 영광이긴 한데 뭐 가장 컸던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나 방향이 뭐 멘토를 모든 학생들 빈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만들어주자는 이런 거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길이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이 될 수도 있는 데다가 그리고 어쨌든 제가 공신에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제가 어떤 특정 색깔을 띄워가지고 하면 이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좋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 정책이나 이런 거보다는 저는 그냥 학생들 만나고 그거를 더 많은 아이들에게 멘토를 만들어주는 일에만 사실은 집중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제가 너무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이런 뭐 큰 정책적인 부분을 제가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모르는 게 많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한솔 상기위원장님께 주거 문제는 제도권에서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데 학생들이 모여 협동조합 활동을 하며 특히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또 어느 정도 미디어의 인지를 얻는 과정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거. 진아람님이네요. 민달팽이 유니온 이한솔 위원장님께 주거 문제는 계층을 막론하는 보편적 문제인데 청년층의 주거 문제는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특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청년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특히 주거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말 다 들리시죠? 네. 첫 번째 거 듣고 싶다. 두 번째 거 듣고 싶다. 두 번째 게 조금 더 많아 보이네요. 두 번째 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아까 많이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어쨌든 뭐 저희가 1인 가구의 부족이나 뭐 특히나 미래 준비의 문제가 청년층이 특히 직면하게 되는 주거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보장 제도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게 청년 주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숙사가 그 1차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보편적 복지에서 일단 제외되어 있는 주거 복지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제가 친구랑 처음에 3명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때 6평짜리 집이었나? 그래서 한 사람당 한 1.5평씩 쓰는데 2평씩 쓰는 거죠. 뭐 화장실 빼면 거의 누울 자리만 이렇게 있었는데 그랬는데도 이제 알바를 하고 그다음에 주거비를 딱 내면 남은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사실 뭐 제가 아까 되게 뭐 사회적인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시작하게 된 건나 지금이나 좀 그냥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정말 삶의 문제고 이 당사자들이 움직여야 되는 것 같고 저랑 정말 친한 친구도 저랑 놀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등록금이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 등록금, 주거, 뭐 고용 다양한 문제들이 어떤 걸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근데 어찌되었든 먼저 주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문제만 해결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거에 더 전문성을 가지게 되었고 등록금 뭐 알아서 다른 분들이 또 잘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노력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좀 부가 질문 있어서 넘어갈게요. 집밥은 요건가요? 네. 또 있어요. 이거 드리는데요? 네, 이거 그냥 답변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박인 대표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진심과 진심이 만나는 소통의 장을 식사를 함께하며 만들어가는 소셜 다이닝 기업을 만드신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질문을 시작 안 했네요. 그렇다면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집밥을 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박인 대표님이 모임이 끝나시면 항상 하는 설문조사에 대해서 오셨던 분인가 보죠?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집밥은 호두과자이다. 이거 뭐죠? 그 이유가 궁금하시나요? 그러면 선택해 주세요. 이게 뭐 질문? 이게 뭐죠? 질문이 아닌데요. 질문은 잠깐만요. 집안 가족. 예, 다시 질문분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집밥을 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질문입니다. 여기 계시죠? 뭐 어쨌든 예. 가장 여기 앞에 두 분 대비 가장 전문성이 가장였고 되게 재밌는 질문이라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집밥 중요하죠. 실제로 제가 그 블로그를 맨 처음에 많이 했었을 때 지금 가족이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일주일에 10분인가 20분인가 밖에 안 된다고 설문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제가 1인 가구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출발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 자신이 지금 가족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네, 앞으로 추후로도 그렇게 재밌는 캠페인
적인 측면에서 가족끼리 밥 먹는 운동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왜 집밥이 호조가 되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역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네, 혹시 괜찮으시면 오늘 와 계세요? 아닌가? 아, 안 계신가 보네요. 네, 그거 좀 받아가지고 그럼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조를 나눠가지고 또 이제 궁금한 거 여쭤보실 거니까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이제 우리가 분산되면은 이 전체